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때린다고? 흔히 생각하는 상식 범위 한참 밖에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 생존에 대한 강한 집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전 세계의 이목이 중동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 및 테헤란 대규모 폭격, 트럼프도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 그 누구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내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행동 같은 것들은 똑같이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란은 실질적인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그런 근접한 수준까지도 갔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는데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를 했죠. 수십 기 이상을 보유를 했고 또 수소폭탄 실험도 완성을 했고 이제 그 핵폭탄의 소형화까지도 이뤄내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그 행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란과 이 북한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즉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나라가 특히나 이 서방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G7 국가들의 공통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 범위 한참 밖에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고위장성 20명이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란 핵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8명의 핵 과학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암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총참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합참의장 같은 격이죠. 합참의장이 첫 번째 암살에서 죽었죠. 이틀 만에 새로운 사람을 합참의장 자리에 앉혔는데 그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란의 군 수뇌부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겠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의지만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찰 자산이라든가 전략 자산들이 이스라엘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장만큼은 그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 아닙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네타냐후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 지도자들조차도 지금만큼은 네타냐후에게 힘을 실어줄 때라고 지금 동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가 입장에서 이란의 핵무장은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결단코 막아내겠다는 의지,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한반도로 가져오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이 북한의 여러 가지 핵 능력 고도화에 맞서서 이스라엘만큼의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이스라엘은 저렇게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한 6배, 7배 정도의 인구를 가진 이란과 맞서서, 이란은 수천만 명입니다. 7천에서 8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서서 저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건 국력의 차이라든가 혹은 영토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란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아예 아랍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국가가 지금 저렇게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진 지도자와 국민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따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 이란군 수뇌부와 핵과학자들을 정확하게 핀셋 제거한 이스라엘의 모사드, 한국도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런 효율적인 타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을 모사드의 능력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사드는 뭐 과거 오래전부터 상당히 모사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명이 될 테고, 모사드를 칭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성이 될 텐데요. 미국의 CIA에 버금가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뭐
하마스라든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집단과 국가들을 상대하는 정보력에 있어서는 CIA보다 모사드가 훨씬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지금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전에 벌써 헤즈볼라를 무력화하는 과정 속에서 모사드는 헤즈볼라 간부들이 사용하는 그 삐삐에 폭탄을 심어가지고 수천 명의 헤즈볼라 간부를 그 자리에서 폭살시켰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회사를 통해서 삐삐를 들여오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삐삐가 차려지는지 어디서 그것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일거에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헤즈볼라 사령관도 암살당했고요.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국면에서 20명의 그 군 최고 수뇌부들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반문을 하시는데 그만큼 모사드의 정보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가짜 뉴스를 흘렸고 그 뉴스를 받은 장군들이 한 건물에 모였다가 그 건물을 집중 타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국정원, 국가정보원은 만약에 해당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핀셋 제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 보유한 것이냐, 혹은 미래에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국정원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본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대북 관련해서는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북한 관련해서는 특정하게 북한 관련해서는 아주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북한 내에 물론 여러 정보를 거치면서 휴민트들의 어떤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여전히 많은 휴민트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오늘은 어느 침실에서 자는지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우리 정보 자산들이 뛰어나고 우리 정보를 펼치는 요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뒤에서 법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예컨대 좀 극단적인 예로 모사드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혹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 인물을 추적을 해서 암살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암살을 한 사람은 포상을 받을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포상을 받겠죠. 진급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국정원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국정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암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보고 체계가 정말 까다롭고 정말 수직화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에서 경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특활비라는 걸 씁니다. 특수활동비죠. 결국은 여러 가지 북한 인사를 포섭하고 좀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작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 영수증이 없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북한 노동당의 어떤 모 간부를 매수하는데 이 정도 돈을 들였습니다라고 그게 영수증으로 올라가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작에 사용하는 돈은 우리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또 국정원의 정치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 국정원의 활동을 상당 부분 제약하려 들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제발 정치권이 그만 냅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은요. 모사드 활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동의합니다. 모사드가 나가서 누구를 죽이고 얼마를 써서 뭐 이란에 뭐 누구를 뭐 매수하고 뭐 어떤 추잡한 일을 벌리든지 간에 모사드가 하는 일은 모두 불문율에 적합니다. 왜냐하면 모사드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스라엘의 국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합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국정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트럼프의 이스라엘 패싱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란의 완전 핵포기를 압박하며 완벽하게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림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월가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이고 그리고 이 유태인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미국 내에서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뭐 금융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 사회, 스포츠 전역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뭔가 중동에서 단독으로 뭔가 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교 정책을 편다든가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란에 시간을 줬던 겁니다. 핵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60일의 시간을 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60일의 시간을 주는 동안은 이스라엘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리면서 이란과 협상에 좀 더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이 협상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있었는데 결국 공격이 이뤄진 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61일째의 공격이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60일의 시간을 줬는데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핵협상을 임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호응을 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61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사실상 이란의 어떤 이란을 핵협상의 어떤 장으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있었다 그 전에. 하지만 이란이 그 노력을 무시했고 결과 그 무시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매우 참혹한 폭격으로 돌아온 것이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지금 김정은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이란에게 던지는 메시지, 즉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해라라는 메시지는 김정은에게도 똑같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란의 핵 문제가 저는 이란의 완전 항복으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나탄즈의 핵시설 완전히 파괴가 됐고 뭐 테헤란의 공영방송국이라든가 지금 테헤란에서 여러 가지 정보기관, 뭐 국방기관, 정보기관 다 지금 건물들이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 2001년, 2년쯤 될 겁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세 나라를 꼽았습니다. 이라크, 이란, 북한 이 세 나라를 Axis of Devil, 악의 축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라크는 아주 초창기에 무너졌죠. 자, 이제 이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의 축 중에 남은 국가는 북한 단 하나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든 보유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놓기보다는 미국이 의도하는 국제 질서,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맞춰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북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란도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란이 얼마나 많은 샤헤드 드론을 보냈습니까? 정말 많은 탄도미사일과 샤헤드 드론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있는 이 와중에 러시아가 이란에게 도와주고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러시아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규탄만 할 뿐이죠. 오히려 이란한테 부추깁니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우라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란이 만들어낸 핵물질을 러시아가 강탈해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이란의 뒤통수를 치면 김정은 입장에선 내가 푸틴한테 잘해준 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나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란 문제가 정리된 후 미국의 다음 타겟은 북한 핵협상이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상황인데요. 다음 북한 핵협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리라 보시나요? 다음 북한의 핵협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수십 기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둘째,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스라엘만큼 강력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든가 혹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상대를 쓰러뜨리겠다라는 그런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뭐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사소한 충돌이 생기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이게 뭐 경제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국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덩치가 훨씬 큰 나라지만 인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 생존에 대한 강한 집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스라엘 못지 않습니다.
위에 북한이 있죠. 그 옆에 중국이 있고 그 옆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중러 연합이라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생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위협이고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걸림돌을 맞이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우린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가 지금 완벽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만큼의 강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배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렇게 미친 짓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라는 전략이거든요. 이 구역에 미국이 들어오든 러시아가 들어오든 결국은 나를 통해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은 매우 강하게 여러 차례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4차 중동 전쟁까지 있었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만 중동 연합 국가들로부터 4차례의 대전쟁을 치러했었고 그 뒤에서 2006년에 헤즈볼라의 전쟁도 치렀고요. 또 2023년에는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1200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죽기도 했고 하면서 정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멀뚱멀뚱 지켜보는 입장이고 비핵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혹은 북한 정권이 굉장히 위험한 정권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저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혹은 너무나 지나치게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마 댓글에 이런 게 달릴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달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스라엘만큼 없다. 그러면 백신당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변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일 겁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냉각 시기에 있고 중국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징후가 여러 차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즉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의 북한, 즉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라주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적 혜택에 따라서 북한의 그 협조를 이끌어내던 그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 관계를 트고 있고 중국과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다면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문제에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길은 중국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중국이 큰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는 과거 전통대로 북한의 핵무장과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미국 내 전문가는 많이 없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최대한 군축하고 핵 능력을 줄이고 더 이상 핵 개발에 올인하지 않게끔 다른 길로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는 그대로 두되 더 이상의 어떤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지 않고 또는 그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죠.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능력들을 좀 억제하는 방법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지만 또 동시에 트럼프 정부 내에도 원칙적인 비핵화 협상,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비핵화를 여전히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좀 잃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라든가 EU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몽고군이 유럽을 침략한 게 1100년대쯤이거든요. 그 뒤로부터 한동안 몽골은 아시아계 국가들한테 한동안 유럽은 아시아계 국가한테 직접적인 영토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수만 명의 북한군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결국은 북한군, 아시아 군대가 독재 국가 군대가 유럽을 침공해 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이 유럽 국가들의 안보는 사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었는데 여기에 북한이 끼어들면서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면서 또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은 대부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그 보유량과 비례하거든요. 나토 국가들은 저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 불량배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과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만약 과거의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과의 어떤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게 된다면은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이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돼, 좋게 가져가고 나토 국가와의 어떤 연합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협력은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협력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상대와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 협력 관계가 하나둘 느슨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G7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캐나다에서 정상회담 회의가 열렸지만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뭐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 외교 관계를 조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패싱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자회담 아직도 중요한 국가들과는 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고 미국으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데뷔부터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얼마나 험난한 일이 있을까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